네, 저희가 어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된 이야기는 공정경제 3법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상조 정책실장은 개혁의 후퇴가 아니다. 오히려 개혁의 출발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또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한번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홍익대 경제학부의 전성인 교수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제 김상조 정책실장과 인터뷰는 좀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진 못했고 원고는 읽어봤습니다. 속기록으로 보셨군요. 네네. 아무튼 김상조 실장의 이제 그 주장은 이건 개혁의 출발점 아니냐. 첫째 이거 하나. 그다음에 수많은 조항이 있는데 몇몇 조항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일단 이제 큰 틀에서 이런 어떤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건 맞죠. 안 한 거보다는 이제 한 게 조금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개혁의 후퇴라는 것도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겠다고 그런 것 중에 안 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봐달라라는 말은 뭐 언제나 맞는 말이지만 네. 우리가 이제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결국은 부분에 있어서의 잘한 점, 잘못한 점을 들춰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그럼 아무튼 정부의 원안보다는 후퇴한 건 맞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그 김상조 실장께 드렸던 몇 개 항목만 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 과정에서 3% 룰을 적용을 하는데 합산 기준이 아니라 개별 기준으로 바꾼 거에 대해서 후퇴 아니냐 했더니 그렇게 볼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다음에 또 다중 대표 소송제 요건도 50배로 강화한 거 아니냐니 그렇게 볼 게 아니다라면서 주된 논거가 기관 투자자들이 그 참여를 한다면 이것들은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다. 이런 요지에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우선 이제 여러 가지 논지가 있는데 우선 3%룰 같으면 이제 김 실장은 분리 선출한 것에 의미를 좀 많이 두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우리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이제 선출 방식이 똑같다면 이사를 선출하는 거하고 전혀 뭐 분리 선출할 이유가 없거든요. 분리 선출을 한다는 이유는 선출 방식을 달리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떻게 달리해야 되느냐 하면 대주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좀 축소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대주주의 의결권에 묶여 있는 여러 특수관계이들 지분을 다 합쳐서 묶어야지 그거를 주주별로 한 사람씩 묶는다면 얼마든지 이제 지분을 분산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김상조 실장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주주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의 또 지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 외국의 헤지펀드도 있지 않느냐. 이 점을 강조하던데요. 네. 그런데 이제 모든 기업이 외국의 헤지펀드가 들어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 기관 투자가 중에 대표적인 기관 투자자가 어디입니까?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공단이죠. 근데 이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고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 여기서 평가가 갈리는군요. 김상조 그렇죠. 실장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던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기업의 경영에 유의미한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특히 이제 작년에 있었던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그 대한항공, 네네. 한진칼 네네. 그때의 의결권 행사 과정의 진통을 생각하면 아직도 많이 멀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에게만 의존할 수 없고 또 경영권 분쟁이 생기고 기관 투자자가 목소리를 내면 언제나 뭐 경영권 침해니 외국 자본의 뭐 먹튀 자본의 뭐 전횡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요번에 이제 한진칼하고 그 삼자연합 간의 그 경영권 분쟁에서도 결국은 그런 시각이 많이 나왔었던 것이고 삼자연합이 더 많은 지분을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영권을 갖고 오는데 실패했거든요. 네. 제가 특정 주주 집단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3% 룰을 도입하냐 하지 않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차이를 갖고 오느냐라는 걸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이제 겁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그러니까 그 주어진 권한조사 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제어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네. 이런 문제 제기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작은 기업들 상법은 단순히 뭐 커다란 기업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의 회사 전부를 관장하는 것인데 그렇죠. 예, 기관 투자자가 다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이제 좀 소액 주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측면은 그건 당위다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다중 대표 소송제의 어떤 그 요건을 훨씬 강화한 것도 그 차원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다중 대표 소송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진일본데 다만 그 행사 요건을 50배로 강화한 것은 네. 후퇴다. 예. 그래서 마치 이제 뭐 이 정도라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외국 같으면 한 주고요. 예. 한 주.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주 갖고도 할 수 한 있어요. 주요. 예. 오, 예. 그래요? 그리고 위법 행위가 있던 시점에 한 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뭐 상관이 없고요. 예. 그 기관 투자자가 주주 대표 소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주 대표 소송의 시효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제일은행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 주주 대표 소송인데 둘 다 기본적으로는 시민단체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하다가 실패한 게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이제 론스타 소환운동 네. 차원에서 주주 대표 소송을 했었는데 네. 그것도 기관 투자자가 한 게 아니라 시민단체가 한 것이거든요. 결국은 네. 우리가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단어의 본뜻은 소액이든 뭐든지 간에 주주의 참여를 얼마만큼 길을 열어주는가가 어찌 보면 가장 기본 코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려다가 폐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방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제 사인의 금지 청구권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건 좀 낯선 제도라 용어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공정거래와 관련해서 기업이 불법 행위를 하면 여태까지는 개인이 어떤 제재를 하기나 그걸 방어하기는 쉽지 않고 꼭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의 힘을 빌려야지만 통제가 가능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법원에 가서 저 사람의 나쁜 행동을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판사한테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영미법적 제도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기본적으로 대륙법적 체계를 갖고 있는 곳에서 과연 우리나라 법원이 얼마나 유효하게 인정을 해줄지는 솔직히 아직 미지수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교수님도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세요? 예. 안 한 것보다는 이제 훨씬 더 진일보한 것이지만 네. 그 구체적인 성과는 두고 봐야 되고 네. 전속 고발권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뭐 지금 당장 폐지할 수도 있고 내년에 뭐 내후년에 폐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선택은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그거를 폐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정부안을 내놓은 뒤에 그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제외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치졸했다. 치졸했다. 그럼요. 그것은 이제 다른 것 이제 뭐 CVC라는 재벌 특혜 조항을 넣기 위해서 그 안건 조정 소위원회라는 제도를 이제 그 기구를 빌려서 거기서 어떤 거는 합의가 된 것, 어떤 거는 합의가 안 된 것 두 개를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수정안을 내 가지고 합의된 것을 바로 비틀고 하는 그런 그 과정이 이제 그 과정에 몸을 담았던 이제 한 야당은 이제 정부한테 뒤통수를 맞았다. 그러니까 입법 과정이 치졸했다. 입법 과정이 치졸했죠.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할 생각이 없었어요. 개혁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겉으로 개혁을 할 것처럼 개정안을 낸 다음에 뒤에서 뭐 당정 협의가 뭐 어떻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수정안을 내서 빼는 이 과정이 너무나 어떤 치졸하다는 꼼수라는
그런 조금- 표현 말고는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이제 애당초 정부는 별로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는 말씀을 저는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정부 원안보다 후퇴를 했다. 시민단체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애당초 그 할 생각이 없었는데 페이크였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입법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재계의 반발이 거세고 이러다 보니까 후퇴를 한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오고 나서 제대로 된 공청회나 의견 수렴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정거래법 개정안 뭐 3% 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네. 또 하나 이제 많이 논의가 됐던 것이 그 CVC에 대한 CVC가 뭐예요? 반론이기 좀 때문에. 잠깐 설명 말씀 좀 CVC 는 해주세요. 네.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 그래서 기업형 벤처 벤처 캐피탈 제도 이제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제 기업이 벤처 캐피탈로서 자금의 공급자로서 벤처 회사에 이제 자금을 공급하는 그런 제도인데 네. 벤처 캐피탈은 이제 금융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냥 일반 회사들은 다 할 수 있지만 네. 금산분리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주회사는 대부분 재벌들이 예. 하고 있는데 예를 예, 들면 예, 뭐 예. SK라든지 뭐 LG라든지 그런 데서 이거를 할 수 있게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할 수 있게 허용을 해달라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일종의 특혜를 좀 해달라라는 특혜다? 것이었죠. 근데 요번에 이제 그게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를 넣는 과정도 아주 지저분했고, 예, 뭐 저는 이 정부가 재벌 개혁을 뭐 한다고 한때 이제 떠들었지만 예. 그걸 보면서 역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벌계의 의지가 별로 안 보인다 이런 평가십니까? 그렇죠. 예, 저는 뭐 한 2년 전에도 나와서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예. 할 때 열심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정권은 재벌에게 은행을 갖다 바친 첫 번째 정권이 됐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은 재벌하면 삼성과 현대만 생각하는데 카카오나 네이버도 다 네. 재벌이거든요. 카카오라는 재벌한테 이제 은행을 갖다 바친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이제 이 논란의 대상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아니겠습니까? 네네.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수님은? 해야죠. 해야 예. 된다? 예,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정부의 고민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네네.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 이재갑 노동부 장관도 저희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고 어제 김상조 실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던데 양형을 올려야 되고. 그게 지금 양형 기준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것까지 보고 조정을 할 생각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 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할지 예. 그것은 얼마든지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건 뭐 하는 척 하다가 이거 뭐 안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것들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뭐 한국 사회를 오래 살았으면 말에서 나오는 아 소리하고 어 소리를 듣고서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걸 금방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전향적으로 예. 입장을 밝히고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조정을 하자. 근데 원론은 찬성이다. 이렇게 크게 나가면 뭐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그 여당 의원이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네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교수님? 저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네. 이제 뭐 2.5단계 심지어는 3단계를 가게 되면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당장 임대료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 네. 현상 파악에는 동의를 하고요. 네. 다만 이거를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문제로 국한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상황을 넓혀서 그 사람들이 처한 다른 사항을 이제 좀 편하게 해주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저는 그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대부분 금융 부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임차인이 뭐 돈을 못 내기 위해서 빚을 냈을 수도 있고 임대인이 건물을 뭐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이제 부채를 짊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채에 대한 만기 연장이나 처리 같은 거를 은행에 팔을 비틀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은행 팔을 비틀고 은행이 못 견디겠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그 자산을 사주는 한국은행이 좀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의 일부 방식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금융권을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게 두 사람만 움직이거나 네. 정부가 세금을 넣는 그런 해결책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넓은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익대 경제학부의 전성인 교수였습니다.